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학부장 박영련입니다. 오늘 강연은 2025년도 의학학부의 두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과학자로서 걸어온 귀중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서울대 정청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은 한림원 회원님을 연사로 모셔서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과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의 연사이신 서울대학교 정청긴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난치성 뇌전증과 척수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석학이십니다. 국내 최다 난치성 뇌전증 수술을 집도하셨고 척추 종양과 혈관 질환 수술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2019년 유럽 신경외과학회 뇌수술 분야 최우수 연구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교수님은 신경계 이상이 사람의 기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파킨스병 환자에게 중뇌 신경세포 이식을 성공시키시며 혁신적 치료 기술의 지평을 넓히셨고, 국내 최초로 임상용 뇌자도 센터를 설립 운영하시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실을 운영하며 사람의 뇌에 전극 삽입을 하여 뇌신경 신호를 분석하고 전기 자극으로 기능을 조절하는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시며 미래 뇌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교수님이 걸어오신 연구 여정을 통해 마주하신 여러 결정적 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뜻깊은 성찰과 과학자로서의 신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정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내주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장님, 오늘 여기 와신 김선희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제 스승님이신 우리 박찬일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참 쑥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제목이 이제 사람 뇌의 기능 탐구, 뇌척수 전문 의사과학자로서의 여정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뇌척수 전문의로서 의사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의사과학자로서 사람 뇌의 기능을 왜 연구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런 결정을 왜 이렇게 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항상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계획을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어진 일들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역시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어떤 커리어 디시전즈라는 게 어떤 인생의 어떤 모멘트가 뭘까 해보니까 나름 있긴 하지만 아주 뭐 재미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해온 과정들을 한번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뭐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거나 뇌 종양이거나 요새 이제 뇌졸중이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 화두가 되어 있으니까 뭐 뇌졸중도 있고 파킨슨 병도 있고 뭐 치매도 심지어는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과학회들이 여기에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척추하고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는 이게 보면 등뼈잖아요. 목뼈서부터 등뼈고 정위 기능하면 주로 뇌인데 그 항상 저 제자들이 심지어 제 신경외과 제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척추 기능합니까? 둘 중에 하나 말하지. 제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제 선배 교수님, 제 스승님이 김현집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전공이 기능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제가 전임 강사로 들어왔을 때 주임 교수님께서 저를 너는 기능 분야 사람이 그때 필요했으니까 기능 분야를 해라. 그래서 제가 군말 없이 예 했습니다. 근데 기능 분야가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통증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소개 때 박영년 학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킨슨 병의 그 태아 중내 이식 수술을 저희 팀이 처음으로 했었어요. 어, 아시아에서 최초로요.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파킨슨 병까지 다 다루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때 통증을 저희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통증 환자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척추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 환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희가 척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기능은 다른 분한테 그 양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기능 중에서도 소개 말씀하신 것처럼 뇌전증은 제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대 그 뇌전증 수술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척추하고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로 하면은 제가 이제 정년 전에 척추 종양 수술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술을. 네, 수술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술은 원칙을 우리가 현실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칙이 뭐냐? 외과 의사한테는 해부학입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에서 있는 지식을 저희가 변형된 해부학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해부를 정상 해부에 얼마만큼 붙일 수 있느냐. 해부학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걸 제가 한번 썼습니다. 제가 이제 정년하면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술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했는데 이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뇌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과학자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이제 항상 의사하면 우리가 현대 의술은 저희가 허준의 그 동양의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서양의학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고 서양의학의 원조를 따지면 히포크라테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보면 서약이죠. 서약을 보면 몇 가지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전에 한번 의사면허 딸 때 한번 우리가 맹세를 하고 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러고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돌볼 때 두 가지 함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가 과잉 치료를 아주 너무 적극적인 거. 요새 말하면은 요새 이제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해서 먹을까. 어차피 죽는 건데. 이 두 가지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모릅니다.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 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종양 크기를
줄이는 사람도 아니고 열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고 있다. 내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이 sick human을 제가 보고 있답니다. 그럼 이 sick human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요새 말 있잖아요. 시간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시간은 의료라는 면에서 보면은 자연 경과입니다. Nothing beats natural history. 자연 경과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병을 고친다, 병을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현재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오히려 문제를 단순화시켜야지 문제가 풀린다. 요걸 제가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 문제를 복잡하게 하다. 이건 사람의 천성이다라는 네이처 논문이고요. 에디토리얼이지만 요게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럴 히스토리. 요건 이제 건강 아주 뭐 건강을 잘 관리한 거고 요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기능을 어떻게 이제 붙일 것이냐 아니면 올려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한 가지 해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해법이 다 달라요. 요새 왜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쥐에서 뭐가 했으니까 뭐가 정복됐다. 정복되기는 뭐가 정복됩니까? 정복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복이 됐다고 생각할 순간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죠. 즉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고요. 어떤 한 가지 해법으로 모든 게 풀린다. 그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나오고 해결책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의사과학자인데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임상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 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 헬스, 생명건강 분야 연구 개발, 임상 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의사과학자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여기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션 메디슨에 여기 미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아마 이제 에디터를 실은 건데요. 보면 이제 이 의사과학자라는 건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을 의사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환자를 떠난 사람은 의사과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과학자에 불과합니다. 의사과학자라고 하려면은 휴먼 빙, sick 휴먼 빙을 떠나서는 의사과학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를 해줘야지 내가 내추럴 히스토리를 좀 더 좋게 만들 거냐, 어떤 특정 시점에 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의사과학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왜 토양이 없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앞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제가 난치성 뇌전증 중에서도 MRI에서 병소가 안 보이는 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면 운동, 감각, 뭐 시각, 뭐 청각, 뭐 언어, 중추 중에
뛰면은 사건 사고가 생긴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엘로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 이런 표현인데요. 그거를 뛰는 거를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야 될 때 도망가지 말자. 환자한테 진짜 이게 필요하면 어떻게 그 위험을 최소화시킬 것이냐지 아예 도망가는 거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뭐 정말 뭐 거의 다 뛰어봤어요. 근데 못 뛴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운동 중추 중에서 손 다루는 곳, 말하는 곳, 두 군데를 제가 못 뛰더라고요. 거기 뛰면은 확실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도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제 다음 세대의 우리 문제고요. 여기가 이제 그 뒤가 바로 감각중추입니다. 감각중추는 다 뛰어봤습니다. 다 뛰어보고 필요하면 다 뛰고 다 뛰어도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가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된 문제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거는 운동중추 중에서도 보조운동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보조운동중추를 수술하면 수술 후에 일시적이지만 마비가 생기고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보조운동 중추도 이렇게 뭐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 아래에 보조운동 중추는 아닌데 보조운동 중추하고 붙어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의 보조운동 중추를 제거하는 거는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 보조운동 중추 아래를 뛸 때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보조운동 자체를 제거할 때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보조운동 더하기 그 밑에를 제거할 때 그때 올라간다. 따라서 보조운동 중추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뇌 기능이란 무엇이냐?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 기능하면은 뭐 당연히 뭐 뇌가 기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뇌 기능이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느냐부터 우리가 이거를 기능의 국도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은 어디 있다. 자, 그런데 기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디 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운동 감각, 뭐 우리가 뭐 운동 중추, 뭐 감각 중추, 시각 하면 시각 중추, 청각 중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있지 않냐? 근데 언어 중추 있습니까? 언어의 중요한 영역은 알지만 거기만 하나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기능은 특히 고위 기능으로 하면 이렇게 쫙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퍼져 있는데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걸로요. 로컬라이제이션 비유라고 해요. 로컬라이제이션, 홀리스틱 비유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근데 밑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편제화가 되어 있고 고위 기능으로만 가면 갈수록 점점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인간 뇌는 진화의 최종 산물입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보다 진화 단계에서 밑에 있는 거에 그 기능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 기능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기능에 우리가 덧대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된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이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됐다가 또 덧대고 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뇌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운동 중추도 한 번에 운동 중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옛날
우리보다 아래쪽, 진화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에 운동중추 위에다가 한 개 더 되고 한 개 더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중추도 모자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중추였더냐? 정확하게 감각중추도 모자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절대 한 개가 아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엘로컨트 에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제거할 수 있느냐. 요체가 뭐냐면 옛날 진화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확실히 고장이 납니다. 새로 덧댄 거는 제거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정말 내가 그 지식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낀 증례입니다. 자, 30대 남자로요. 6살부터 이제 부분 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한 26년 동안 발작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난치성이죠. 근데 약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수술 못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여기가 병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왼쪽 그 전두엽에 병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여기를 제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하고 보니까 자, 전통적으로 할 게 여기가 우리 브로카 영역이라고 말을 하게 하는 언어 중추입니다. 그 브로카 중추 위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제가 하면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언어 마비가 없어야 돼요. 수술 후에 사람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이. 뭐 알아듣고 하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로카 영역이 고장이 났을 때 하는 거 일부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제한되구나. 물론 수술 전에 이제 거기 전극을 놓고 전극이라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자극을 줄 수 있잖아요. 자극을 줘갖고 언어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은 다 피하고 문제가 없는 것만 딱 띄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지식은 아직 훨씬 더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그럼 이제 뇌 기능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뭐 제일 흔히 쓰는 게 펑셔널 MRI입니다. 이제 펑셔널 MRI의 문제가 뭐냐면 펑셔널 MRI는 시간 축이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MRI가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MRI에서 제일 보는 건 피의 순환이거든요. 산소 그다음에 그 포화산소와 불포화산소의 비율로서 우리가 기능을 평가하니까 결국은 가장 제한이 심장이 박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60회라고 하면 1초 아래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능의 거의 대부분은 훨씬 밀리세컨드 단위는 이거를 펑셔널 MRI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게 뇌파고요. 요거 이제 두피 바깥에서 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뼈 모양이잖아요. 두개골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뇌 표면에 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뇌 피질레파라고 합니다. 흔히 그냥 이콕이라고 표현합니다. 뇌 피질레파가 있고 이렇게 전극을 뇌 표면에 올리고요. 그 밑에가 이제 필드 포텐셜,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고 표현해 LFP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그 액션 포텐셜 아시잖아요. 한 뉴런이 하는 거. 액션 포텐셜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개골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침습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뇌파 같은 건 비침습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한테 이렇게 두개골 안에다가 전극을 넣어야 돼요. 환자의 병소를 우리가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제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 그걸 단순히 병의 진단, 그 다음에 뭐 중요 부위를 좀 피해가기, 거기다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다 디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면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해석법을 동원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쓸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그죠? 그거를 뭐 감각 운동에도 쓸 수 있고 뭐 스피치에도 쓸 수 있고 요새 이제 BCI의 가장 그 티어에 들어간 연구가 스피치 재생이거든요. 당연히 디코딩 붙이기만 하면 BCI로 넘어가는 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움직인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 사람이었다에 불과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당시 수술 전에 환자를 평가하기 위해서 뇌파를 했는데 뇌파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하고 자기는 동전의 앞뒷면이잖아요.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뭐 플레밍의 오르는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당연히 자기가 생깁니다. 근데 전기는 도체를 따라가는 거고요. 자기는 도체가 필요가 없어요. 공간에 그냥 거리가 중요하지 도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부전도체를 통과해서 신호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걸 이제 MEG라고 하는 마그네토 엔세팔로그래피. 뇌파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가 하나는 전기를 측정하는 거고 다른 건 자기를 측정하는 걸 MEG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가 도입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발작 바가 어디 보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말씀드렸던 뇌에서 좋은 신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디코딩을 해야죠.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 한 게 여기 이제 MEG 이때 액체 헬륨이 필요합니다. 요 통이 액체 헬륨 통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안에 이제 크라이오 센서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오 센서 만든 게 노벨 물리학상 탄 겁니다. 크라이오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헬륨 마이너스 273도인가 270인가 하여튼 절대 온도 뭐 2도인가 3도인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딱 있어. 여기 이제 그 자기장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안경을 씌워갖고 공간에 딱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점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연자는 그걸 하고 그럼 이게 실제 움직인 궤적이고요. 우리가 뇌 신호를 가지고서 이걸 만들어내요. 자, 뇌 신호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바깥에 우리가 하면은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운동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도 하고 엉뚱한 데 가면 수정도 하고 그런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걸 전부 다 나눌 수 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우리 너 맞춰봐라. 가령 네 방향이면 어디서 움직일 거냐? 앞에 몇 개만 앞 것만 하면 뒤에 거는 없어도 우리가 맞출 수 있다. 그럼 움직이기 전에도 맞출 수 있다가 돼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어디 움직일 거 우리 알거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언어도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왼쪽 뇌고요. 이게 오른쪽 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어의 그 어떤 그 과제를 하게 하고 그때 이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을 딱 계산을 한 다음에 오른쪽하고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로 따지면 이 사람이 왼쪽 대뇌방구가 언어 우성이냐 아니냐, 오른쪽이 언어 우성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는 뇌에 직접 전극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신호하고 이미지 신호하고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아주 고주파 영역을 비교하니까 저주파는 비슷해요. 저주파는 뇌자도도 잘 잡습니다. 근데 고주파 영역을 딱 비교를 하니까 고주파 영역은 확실히 뇌 안에다 넣는 전극이 잘 잡습니다. 그 압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영역을 이런 고주파의 활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가지고 막그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쉽게 뇌 전극 쓰면 되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이 신호 받는 것도 이런 판형은 이제 뇌 표면에 이렇게 얹는 거고요. 이런 바늘형은 뇌에다 쿡 찔러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쿡 찔러 넣는다는 거는 쿡 찔러 넣는 순간 좀 상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바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신호, 적은 영역에서 아주 잡음이 없는 신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막대기로 콱 찔러 넣어갖고 막대기 보면 이렇게 똥똥똥똥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포 한 개 한 개의 신호를 얻을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임상에서 당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개의 그 와이어를 꽂아 넣는 거였어. 그래서 싱글셀을 신경세포 한 개 한 개의 액션 포텐셜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도 당연히 그걸 했습니다. 저희 들어온 그 전극 중에 마이크로 와이어가 있는 전극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기억에 중요하다고 알려지니 해마에다가 사람입니다. 해마에 넣어서 세포 한 개 한 개의 액션 포텐셜을 내가 측정을 해서 그게 이런 어떤 기억 과제, 빨간 선이 이제 기억 과제 하세요라는 사인이에요. 기억 과제 이미 전에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억 과제를 잘 수행하고 어차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동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이전서부터 이미 잘할 사람과 못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뭐 그런 데이터를 얻었는데 요 다음에 저희가 이 전극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식약처에 임상 허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5년 걸렸는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퇴직 하기 5년 전서부터 이거를 이제 우리 쓰게 해달라고 이거 쓰려면 이제 사람한테 쓰는 앰프는 동물 쓰는 것보다 2배에서 3배 값이에요. 다 샀습니다. 그걸 제가 산 건 아니고 국가연구비를 따서 했죠. 근데 사람한테 못 썼습니다, 결국은. 식약 처가를 못 얻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못 씁니다. 거의 한 10년 됐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유럽은 다 씁니다, 이제. 다 써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생각은 막 준비도 다 했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 슬픈 일도 있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나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뇌표면 전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뇌표면 전극을 가지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감각입니다. 감각 중에서도 체성 감각입니다. 체성 감각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 중에 인기 있는 연구 분야로 아주 뭐 유행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다 시각이에요. 최근에 뭐 청각 쪽 있고 후각도 들어와 있는데요. 체성 감각 한다 그러면은 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뭐 한 19세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올드 스타일 연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왜 관심이 있느냐? 체성 감각하고 운동 중추는 아주 앞뒤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중추 근처를 제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로 들어갈 때 만약에 뒤쪽에 있으면 체성 감각을 희생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체성 감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면 함부로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체성 감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눈 감고도 이렇게 다 주머니에서 꺼내고 뭔지 알잖아요. 눈 감고 이게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맞춥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런 그 되모김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감각 되모김 가지고. 자, 이렇게 만지는 거 당연히 그건 촉각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 따르는 감각과 이런 실제로 정말 촉각이 뭐가 다르냐를 따져봤습니다. 했더니 운동에 관련된 거는 위쪽만 되고요. 그런 촉각은 아래쪽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좌표를 그려보면 이제 겹치는 면도 있지만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았죠.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걸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컴바인해 갖고 그 신호가 정말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이제 1차 감각 중추에서 우리가 6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피질은 그래서 보면 그 4번 층에서 나온다. 4번 층이 바로 감각 정보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 우리가 시상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가 다 모이는 곳이 레이어 네 번째 층이거든요. 거기서 이게 만들어진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극을 넣는 거에 유리한 점은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자극도 할 수 있다. 그냥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바깥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이렉트 커런트 스티뮬레이션, 그러니까 직류를 흘려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자기로 빵 하면은 자기가 들어가다 밑에서 조직을 만나면 전기로 전환이 됩니다. 트랜스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요건 이제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예요. 뭐냐면 울트라사운드를 이렇게 여러 개 모으면은 푹 들어가 산 쪽에 모이면은 볼록 렌즈 가지고 태양광 모아서 태우는 거하고 똑같이 어디 그 무브먼트를 마이크로 무브먼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크로 스티뮬레이션 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뇌에 굉장히 한정되면 노란색과 빨간색이에요. 굉장히 붙어 있는 영역을 자극해서 여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 이 신호면 왼쪽 이렇게 가르쳐줘요. 미리 훈련을 시킨 다음에 눈 감고 한번 당연히 못하죠. 자극을 줘서 이제 왼쪽 신호 주면 왼쪽 가고요. 이제 알고 가운데 하면은 가운데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물론 이제 가운데 근처 어디까지 좀 헤매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라는 걸 압니다. 왼쪽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굉장히 근접한 영역에서의 자극으로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리치 앤 그래스프가 쫙 뻗어서 잡기가 우리 상지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제 잘 수행합니다. 쫙 이렇게 잡으라면 잡아요. 그런데 좀 기다리면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크긴 한데 쥐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뇌 자극을 가지고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알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브레인을 해킹할 수가 있겠죠. 해킹하면 나쁜 뜻이잖아요. 하여튼 뇌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정보를 주입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리딩 앤 오버라이딩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의 의미라는 게 결국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steal, alter, destroy 데이터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해킹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브레인 코드고 스틸이 가져가는 거죠. 리딩 해버리는 거고 얼터, 리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브레인 해킹이 바로 BCI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BCI는 굉장히 한정적, 왜냐하면 스티뮬레이션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니까 뇌가 어떻게 한쪽 특히 고위인지 기능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곳이 한꺼번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싱글 사이트 스티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그 말도 되질 않는다 해서 여러 군데 동시작 멀티 사이트 스티뮬레이션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특허 얻고 뭐 그랬고요. 또 하나 특허 이제 얻으려고 이제 이런 고주파 활성을 이게 컴포넌트 프리퀀시로 분해를 해요. 그다음에 스티뮬레이터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하면 원래 신호를 만들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어려운 복잡한 뇌 신호도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위인지 기능을 한번 정말로 오버라이딩을 해볼 준비가 됐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BCI 기술에 이걸 한번 써보겠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일방향이에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뭐를 만들거나 거꾸로 소리를 뇌한테 집어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 이제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소리 마찬가지죠. 일방향으로만 갑니다. 자, 이거 일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자, 이건 이제 상상을 한 건데요. 상상을 한 건데 요거랑 매칭을 시켜서 일부러 이 사람 움직이는 거랑 제가 비디오를 매칭을 시킨 건데 이 로봇 구동은 사람이 상상한 걸 우리가 운동 상상만 해도 우리가 로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렉트로 코티코그래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상상만 하면 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상만 하는 거를 뇌신호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뇌신호를 우리가 추출을 해갖고 소리를 이 사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전히 뇌신호만 가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는 복지는 여러 곳에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소리들을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지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아직은 의미가 있는 소리는 우리가 언어라고 말하기 조금 아직 어렵죠. 근데 이제 최소한 현재 기술로도 이런 복잡한 어떤 사운드를 우리가 뇌에서 일으킬 수는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내서 바깥 거를 구동 뭐 하거나 뭘 하고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정보를 다시 뇌한테 집어일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역시 또 자연스럽게 이걸 이게 돌리면 되겠구나. 뭐 어떻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실시간입니다. 주고받고 뭐 이거를 뭐 클로즈 루프라고 표현하죠. 주고받고를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누구랑 하는데 말을 내가 했어요. 한 1분 후에 얘가 답을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써먹으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시간 제한 안에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시작한 게 메모리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메모리에서 해마에서 신호를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해마의 어떤 파형이 그 기억이랑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를 하다가 자 이게 어느 수준이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과제 수행 중에. 그러면 얘를 떨어졌다는 걸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걸 딱 셋업을 해서 해봐에서 기억 과제를 시키고 잘못하면 삑 소리를 내갖고 잘못됐다는 사인을 줘요. 어떻게 되냐? 요 해마에서 기억 관련 파형이 올라가고요.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람 기억 수행력이 좋아집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 앞에 말한 폐회로 실시간, 이제 거의 근접해 있죠. 굉장히 우리가 신호를 명확하게만 디파인을 하면 그거를 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짜맞춘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뇌에서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있다. 그 수단을 가지고 해봤다. 그러니까 저 자극을 또 되네. 자극을 좀 더 고도화시킬까?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묶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꼴이 됐지요. 저희가 이제 국가 과제를 해서요. 뇌에다 이제 전극을 이렇게 넣으려면은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점점 발전시키니까 이런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극을 쉽게 해서 그물처럼 이렇게 쫙 펼칠 수가 있고 그럼 회로를 이제 바깥에 설치해 갖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그 전극을 이제 임상 시험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극입니다. 전극. 나머지 뭐 디코딩 이거는 다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정말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거를 저희가 임상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되겠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뇌척수 전문의로서 의사과학자로서 사람 뇌 기능을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빼놓고서 어떤 뭐 현상을 내가 했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걸 하려면 다시 사람한테 또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의사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옆에 있다. 가 의사과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의사과학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정직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연경과를 잘 알고요. 해법은 문제는 도처에서 생기고요. 언제라도 생기고 그 해법은 항상 다릅니다. 그걸 잘 알고 이걸 어디다 쓸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근접한 최소한 없앨 수는 없어도 근접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에게 이걸 하는데 이제 연구비를 받아서 했잖아요. 주로 이제 국가, 삼성에서도 받긴 했지만요. 국가 연구과제를 지원해 주신 이제 연구재단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참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런 도움 덕분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천기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도 전공이 레이던트 끝나고 강사 이제 교수의 길을 걸으시게 된 건데 지금 젊은 이제 의대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게 이 훌륭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의사과학자로 길러낼 것인가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이 왜 의사과학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떠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어떤 보람을 가지고 의사과학자, 지금 임상에서 환자도 보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그러면 더 힘드셨을 텐데 어떠한 것이 이러한 힘든 것을 이겨내고 연구하는 즐거움을 주신 건지 조금 쉽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은 거죠. 간단히 말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이라는 게 뭐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또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그런 좋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저희 그 학교, 저희 선생님들 다 그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처했던 거는 어떤 환자들이라는 게요. 굉장히 그 병원에 좀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뭐 흔한 병을 볼 운이 없고 오히려 남들은 안 보고 좀 어렵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제가 자연히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혜택 받고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 거죠.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맞았겠습니까? 뭐 틀린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여기 매주 말씀에도 했지만 제가 정말 혜택을 많이 받지만 저를 정말 가르쳐 준 거죠. 환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고요. 저를 지도해 주고요. 제가 잘못하면 와서 호소합니다. 그걸 듣고 제가 그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반성합니다. 반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말했지만 저 sick human being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선생님이고요. 네, 저를
어떻게 보면 채찍질도 하고 저한테 불안도 느끼게 해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교수님보다 많이 후배지만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 중에서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 많은 이제 모터 펑션 그다음에 BCI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초창기에 해마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해마가 기억을 맡는 곳이잖아요. 근데 해마를 제거하자고 하면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기억 나빠지지 않느냐, 기억하는 거 자르면 기억 나빠지지 않느냐 걱정을 하셔요. 근데 뭐 정상인의 해마를 자르는 건 아니잖아요. 고장이 났으니까 자르는 건데 또 걱정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럼 제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난 해마를 잘랐을 때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를 제가 만들면 제일 좋잖아요.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다 해갖고요. 이제 아무도 고장난 해마 자르면 기억력 떨어진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해마만 자르면 기억력 좋아진다는 이제 컨센서스가 됐어요.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에 저도 기여를 했습니다. 예. 혹시 자극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부분도 발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원장님. 때인데요. 교수님은 이제 교수님은 그 전문가이시니까 뇌 척수 뭐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이제 요즘 막 피지컬 AI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기에는 AI가 사람 브레인처럼 쫓아가려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기업하는 머스크한테 물어보면 뭐 금방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 컴퓨팅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뭐 넘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를 보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의 그 지능, 뭐 어떤 인지 기능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냐면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새 AI의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의식의 그 몇 가지 그 있어요. 뭐면 의식이 있다는 상당히 많이 넘었기 때문에 곧 의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의식 연구가 그 한 1970년도에 한번 좀 해보려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디파인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안 하셨는데 요새 이제 다시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의식의 아주 에센스가 나와 타인이거든요. 바운더리 문제가 됩니다. 바운더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인데 바운더리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이게 사실 라이프폼이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퍼포먼스로 따져보면 이미 일부분은 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은 문제가 에너지 이피션시 문제에서
가령 발전소 한 개 가지고 자라는 것과 밥 먹고 하는 것과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고,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에너지 이피션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을 뭐 또 여러 가지로 디파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알려진 사실 중에 연결고리를 새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이제 헛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숏서킷을 만드는 거거든요. 숏서킷은 아직은 AI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은 숏서킷을 의외로 잘 찾습니다. 숏서킷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사람의 지능은 에너지 이피션트 하고요. 요게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프 폼으로 존재한다와 그다음에 숏카트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워버리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지우는 게 잘못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운다를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일부러 지워야지 잘 돌아가니까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잘합니다. 그게 에너지 이피션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라이프폼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아주 명확하게 아주 똑부러진 대답을 못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예. 저는 이제 공학을 해서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의사과학 말씀을 하시고 지금 참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팬시하기도 하고 챌린징하기도 한 분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 이런 데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하고 또 염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의학을 먼저 하고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게 길인지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한 사람이 의학에 접근해서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건지도 지금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잘 몰라서 공대 자연과학대를 갈 수도 있고요. 의대를 간 사람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정도가 될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한 예로 아시겠습니다만 세바스티안 승 같은 사람은 물리하고 전자공학을 해가지고 대단한 지금 뇌 과학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젊은 층을 위해서 어떻게 좀 지도를 한다든지 안내를 하고 그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저는 이제 의사과학자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졌거든요. 환자를 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보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의사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 의사가 아니라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이 사실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나사가 달 착륙을 시켰잖아요. 물리, 천문, 엔지니어링, PhD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아폴로 한 다음에 접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 상당 부분을 의대가 흡수를 해서 MD를 다시 따게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주로 뭐 하시냐 하면 환자 보는 사람은 별로 없게 됐습니다. MD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환자는 잘 안 보려고 그렇게 돼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만 마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학원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로직을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로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로직을 일단 딱 세워버리는 순간에 환자처럼 uncertainty에 노출이 돼 버리면은 참 어렵게 됩니다. 이게 환자분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uncertainty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료 현장이라는 건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잘 훈련된 과학자들이 조금 더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PhD를 딴 다음에 MD를 따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뭐 라이프 사이언스나 하여튼 이런 데 종사는 다 하시겠지만 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대를 마치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의사 과학자 프로그램에 더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을 다 드렸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의 그 테크닉가 MIT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MIT가 의대를 안 만들죠. 하버드랑 항상 같이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만드는 순간에 그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의 색깔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의대가 덩치가 너무 커져요. 의대가 덩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흡수하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참 그게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면 의대를 만들면 저는 어렵지 않나. 그냥 종합대학으로 가버리는 꼴이 되니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MD 한 다음에 MD 출신 가지고 대학원 만들어 놨잖아. 카이스트나 이런 데가요. 그건 괜찮습니다. MD 따고 거기 가서 학위하고 다시 또 현장 복귀하고 굉장히 좋은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MD 만드는 순간에 아마 테크니컬 인스티튜트의 색깔이 참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희 그 좋은 프로그램에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거기가 그 군 병역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과학자 만드는 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본인 그 카이스나 거기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프로그램 마친 친구들 중에 아주 좋은 의사과학자들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예,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정천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59회 석가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